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여보, 이번 달도 어음이 막혔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태수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도 채 먹지 않은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겨우 빛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음이 문제가 아니야. 하청업체 3곳이 동시에 대금 청구 들어왔어.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빌라 특유의 층간 소음이 천장을 두드렸고 윗집 누군가가 서성이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빈 잔을 내려놓으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다. 58이 바로 그런 나이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대 위 가수가 가슴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소파에 앉은 윤옥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음악에 맞춰 박자를 타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박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허벅지 위에서 무의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입술은 소리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주방 입구에 서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상한 낌새를 보인 건 지난해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리다 갑자기 멈추더니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듯 주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같은 질문이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고 이웃 이름을 잊고 손자 생일을 잊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새벽 2시에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 박서진이 가까스로 붙잡지 않았다면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현관 손잡이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이마에는 주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막으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혼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아들었지만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말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이랬습니다. 한태수 건설은 지방 중소건설사였습니다. 전성기 때는 직원이 40명을 넘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소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올리며 꽤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자재비 폭등 이후 수익 구조가 흔들렸고 무리하게 수주한 2개 현장이 공사 도중 설계 변경 문제로 발목을 잡히면서 잔액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를 내자 연쇄적으로 피해가 번졌고 태수는 개인 신용까지 끌어다 구멍을 메웠습니다. 그 결과 남은 건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한 채와 강원도 산자락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시골 빈집,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어음 결제일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소장 김 씨는 오늘도 전화로 이번 달 인건비를 물어왔고
태수는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 말이 몇 번째인지 스스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어머니가 거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서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는 척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소리가 대화를 가릴 만큼 커지자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또 일어나셨어요. 새벽 4시에. 이번엔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셨더라고요.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게. 당신이 잔다고 해결이 돼요? 당신 지금 사업 문제로 밤새 전화 받잖아요. 우리 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서진의 눈 아래는 짙은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이 넘도록 그녀는 시어머니 봉양을 군말 없이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도 제삿날도 어머니 병원 동행도 대부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그녀가 지금 이 주방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출근 전 잠깐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손을 씻으며 부엌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혼자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혼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복도에서 서성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른 봄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의 지인 이성철이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으로 몇 년 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지금은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수야, 요즘 시골 요양쉼터 생겨난 거 알지? 공기 좋고 조용한 데서 어르신들 모시는 곳. 우리 처남댁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꽤 괜찮다더라. 태수는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문제지 뭐. 근데 도심 요양원이랑 비교하면 절반도 안 돼. 한번 알아봐.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어딘가로 무게가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강원도 외곽 요양쉼터. 화면이 밝게 켜지는 동안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렷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태수는 화면을 응시한 채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요양쉼터 상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부드러웠으며 입소 절차와 시설 환경을 설명하는 말투는 마치
오랫동안 그 말만 해온 사람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월 비용은 220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의약품 비용은 별도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전담 요양사가 붙게 되고 그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에 250에서 300. 사업이 정상 궤도를 달리던 시절이라면 크게 고민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수의 통장 잔고는 운전자금과 인건비를 빼고 나면 매달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쉼터 비용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진은 더 이상 먼저 꺼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며칠째 태수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이야기를 반복하며 저녁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태수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혼자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부터 살던 곳이었고 태수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 온 가족이 함께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로 올라온 이후에도 그 집은 팔지 않은 채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고 수도도 살아 있었습니다. 낡긴 했지만 당장 지내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딱 며칠만 어머니를 그 집에 모셔두고 그 사이에 사업 정리를 마무리하고 요양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으면 된다. 어머니가 살던 동네니까 오히려 익숙한 환경이 좋을 수도 있다. 낯선 시설보다 자기 집이 더 편할 것이다. 그것이 합리화라는 사실을 태수는 절반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에게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옥부는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 간다는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태수의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매연 냄새가 사라지고 흙과 소나무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옥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산 봐라. 예전에는 저 산에 고사리가 엄청 많았는데. 태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너 어릴 때 고사리 뜯으러 가면 1시간을 못 기다리고 울었잖아. 그거 기억해? 기억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잠깐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미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은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했지만 기둥은 튼튼했고 방 안에는 낡은 이부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리 사온 쌀과 반찬 몇 가지, 라면, 생수를 부엌에 정리해뒀습니다.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을 새로 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도 꽂아두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부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집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부엌을 지나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기억이 어디선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여기가 더 맞을 수도 있다. 낯선 시설보다 익숙한 집이 낫다. 하지만 하늘은 달랐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잦아지더니 나뭇가지들이 소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마당에 놓인 빈 화분이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반. 서울까지는 2시간 반 거리였고 오늘 저녁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늦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 잠깐 다녀올게요. 며칠 안에 올게요. 옥분이 아들을 봤습니다. 며칠? 네, 금방 와요. 전화도 하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이해의 표시인지 그냥 습관적인 반응인지 태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옥분이 불렀습니다. 태수야, 오늘은 왜 이렇게 바람이 세냐? 태수는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올게요. 그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어머니가 마루 끝에 서서 작아졌습니다. 바람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태수는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산길을 굽이 돌며 내려가는 동안 백미러 속 집이 나무에 가려졌다 보였다를 반복하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일기예보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봄이라 해도 강원도 산자락의 오후는 일찍 어두워졌고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파고드는 소리가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태수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집중해서 잡았습니다. 서울 미팅 시간까지 맞추려면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0분 남짓 내려왔을까?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지역번호 33 강원도였습니다. 태수는 핸즈프리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태수 씨 되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그 말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태수는 이상하게도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면주민복지센터 팀장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윤옥분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태수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떼어졌다 다시 얹혔습니다. 길은 아직 산 중턱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로요? 어르신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꼭 연락을 드려야 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토지가 정부도로 공사 수용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토지요? 태수는 왼쪽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면 일대 국도 확장 공사 구역인데요. 어르신 명의 토지가 포함되어서 보상금 산정이 완료됐습니다. 법적 절차 때문에 보호자분께 직접 안내를 드려야 해서요. 얼마나 됩니까? 목소리가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작게 물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국가감정가 기준으로 18억 원입니다. 차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라디오도 꺼진 것이 아닌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잠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핸들 위에 올려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억 원입니다. 보상 절차가 이번 달 말이 기한이라서요.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시거나 법적 보호자 지정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8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어음 결제, 하청업체 대금, 직원 인건비, 지난 2년 동안 그를 조여오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도 남는 숫자였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댁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창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와이퍼를 켜지 않은 채 그는 한동안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땅이 18억이었습니다. 그 땅을 태수는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농사짓던 밭이었습니다. 동네 어귀 쪽에 있는 자그마한 논배미와 이어진 땅이었는데 몇십 년 동안 묵혀두던 터라 그냥 시골 구석에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 땅에 국도가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태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는 어머니의 자산 처리를 위해서는 법적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아직 판단 능력이 있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끝에 18억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번호를 찾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통화 기록을 눌러 방금 전화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복지센터 최도윤 팀장.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바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복지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도윤 팀장은 친절하게 받았습니다. 태수는 보상 절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 했습니다. 언제까지 서류를 내면 되는지, 어머니 상태가 치매 초기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의도보다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면 생기는 습관이었습니다. 보상금 수령 절차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귀로 눈치챘습니다. 어르신께서 몇 년 전에
그 토지와 관련해서 서류를 하나 작성하셨거든요. 서류요? 네. 토지 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전액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부 의향서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문서예요. 당시 어르신께서 직접 우리 센터에 오셔서 작성하셨고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 때문에 보호자분께 꼭 미리 안내를 드려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의 의사 능력이 인정되던 시점에 작성된 문서라서 현재 치매 진단이 있으시더라도 이전 의사 표시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요. 태수의 귀에 그 다음 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계속 흐릿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8억. 어머니는 그 돈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아닌 이름도 모르는 동네 아이들에게. 태수는 통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감정은 그것이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에 그 결정을 왜 자식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셨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함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른 것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언젠가 돈이 생긴다는 것을, 그 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그것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몸으로 혼자 복지센터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태수는 지금껏 어머니를 부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병원도 데려가고 밥도 챙기고 그게 아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부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양이라는 이름 아래 어머니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힘들어지자 산속 빈집에 내려두고 왔습니다. 18억을 몰랐을 때는 며칠만이라고 스스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며칠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정말 빠르게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까? 아니면 사업 정리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미루었을까? 태수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번엔 18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니 빗속에 도로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꺼진 채였습니다. 태수는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면 시골 집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턴을 하며 올라왔던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 때 태수의 눈에 뭔가가 비쳤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와이퍼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태수야, 오늘은 왜 이렇게 바람이 세냐? 그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비는 산을 뒤덮었습니다.
오르막 도로는 빗물이 얇은 막처럼 흘러내렸고 가드레일 너머로는 잡목들이 바람에 휘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태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위험과 두려움 중에서 지금은 두려움이 이겼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는 것보다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집까지는 1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이성철, 아까 요양쉼터를 소개해준 지인이었습니다. 태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울리려는 순간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33이었습니다. 복지센터가 아닌 다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태수 씨세요? 저면 지역 주민인데요. 아까 윗마을 빈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나와 계시길래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혼자 거기 서 계셔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제가 일단 집 안에 모셨는데요. 꽤 떠시는 것 같아서 119 연락했어요. 지금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경적을 짧게 눌렀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아니고 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쏟아내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빗속에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출입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세우기도 전에 문을 열고 달렸습니다. 구두가 진흙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구급대원 2명이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옥부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파르스름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는 대원이 수치를 보며 동료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넘게 그는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무릎이 깨져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던 날도, 아버지 기일에도, 사업이 처음 위기를 맞던 날도 그랬습니다. 58배 남자가, 건설사 대표가 눈물을 보이는 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파랗게 식은 손을 잡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더니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분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들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태수를 향했습니다. 초점이 맞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저체온 증상입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대원이 정중하게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것 위에 실렸습니다. 담요가 덮였습니다. 빗속에서 들것이 구급차로 이동하는 걸
태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바라봤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흠뻑 젖어가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간 건 아마도 자신을 기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태수가 출발하고 나서 어머니는 아마 한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창문을 보고 소리를 듣고 낯선 집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마당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줄도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른 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수는 뒤따라 자기 차로 달렸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 기어가 들어가는 소리, 타이어가 진흙을 튕기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감각이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태수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체온으로 위험하셨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응급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유독 밝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태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기가 떨어졌습니다. 구두 속에 스며든 빗물이 발가락 사이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것도 닦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순간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에서 태수는 밤을 새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콧꼬리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새벽 2시 무렵 그쳤습니다. 그 후로 정막이 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18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음도 하청업체도 서울 미팅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 차가운 병실과 어머니의 손, 그리고 자신이 내뱉지 못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히.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뜬 건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병실 바닥까지 길게 뻗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작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인기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태수를 깨웠습니다. 오래 곁에 있던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옥분의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가 아주 조금 옆으로 돌았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태수야. 그 한마디가 태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치매가 깊어지면 자식 이름도 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옥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호흡이 안정됐지만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수액줄이 팔뚝에 연결된 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사흘 전 빗속에서 쓰러진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배고프다. 태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죽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한 말 들었어?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 딱 말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창 쪽으로 돌린 채였습니다. 햇빛이 그쪽은 얼굴에 고르게 닿아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아가씨한테 말 전해달라 했는데 내가 연락받았겠지 싶었어.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던? 태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태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빗속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은 이후 그 계산은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그 계산을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시 꺼내기가 싫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다시 잠드나 싶었는데 옥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사람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이 병실에 떠올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철학도 긴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그 말을 받아드는 순간 무게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가 마지막 남은 선명한 순간에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들의 전화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빛이 피로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진작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곳에 쓰이도록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그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서진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수는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서진은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것과 남편 것이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 보따리를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서진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보더니 이불 끝을 살짝 여며주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손짓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수는 복지센터 최도윤 팀장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센터는 면 소재지 끝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최도윤은 35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고 처음 봐도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편안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보상금 기부 절차 제가 직접 협조하겠습니다. 최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뜻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의례적인 문장이었음에도 태수는 왠지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서는 잠깐 면 소재지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정미소 건물이 남아 있었고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던 곳이었습니다. 태수도 어린 시절에 한때를 보낸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 무엇이 남을까? 서울 빌라는 팔면 얼마가 될까? 어머니 시골집은 손을 보면 살만한 구조였습니다. 마당도 있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옆집이 비어 있다고 했는데 합쳐서 작은 민박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이 오랜만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진이 앉아 조용히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잠시 복도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서울 빌라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 농가 리모델링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농가 민박 창업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닫으며 그는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58배 남자가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의 봄은 서울보다 늦게 오지만 그 대신 한번 오면 진하게 왔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동시에 피고 논에 물이 들어차고 낮에는 소매를 걷어 올려도 될 만큼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시골길을 걷다 보면 흙 냄새와 풀 냄새가 뒤섞여 코끝에 걸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한태수가 어머니 집으로 완전히 내려온 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빌라는 정리했습니다.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마지막 급여를 챙겨줬고 현장 소장 김 씨는 악수를 하며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끝으로 태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은 손을 많이 봐야 했습니다. 지붕 일부를 교체했고 부엌을 새로 들였습니다. 마당 한쪽 헛간은 간이 세탁실로 바꿨습니다.
옆 빈집은 주인을 수소문해 장기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는 소규모였지만 태수가 직접 감리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이 묘하게 깔끔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는 사람 특유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아내 서진은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이삿짐을 싣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태수는 그 침묵이 불만인지 수긍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할 무렵 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그 말에 태수는 핸들을 쥔 손의 힘을 살짝 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부는 퇴원 이후 몸을 서서히 추슬렀습니다. 저체온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고 치매 증상은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된 환경과 가족의 돌봄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같은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에는 그 말이 부담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방향으로 들렸습니다. 옥부는 시골 집으로 돌아오던 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달라진 집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새로 놓인 평상을 손으로 짚고 부엌 창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태수가 심어둔 작은 텃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잘 해놨네.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잘했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태수에게는 어떤 훈장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집은 조금씩 모습을 갖췄습니다. 민박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절차가 남아 있었고 태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마감일에 쫓겨 살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속도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 마당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감자, 고추, 상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흙을 만지는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러 나가는 길에 산 위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명숙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의 옛 동네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명숙은 아직 같은 면 소재지에 살고 있었는데 옥분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시루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오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옥분의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어 부엌까지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차를 들고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낯선 시설의 청결한 복도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이명숙에게 점심을 차려드렸습니다.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안이 사람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명숙은 쉼없이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옥부는 기억하는 것은
맞장구를 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서진은 국을 떠주며 틈틈이 웃었습니다. 태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이 오래간만에 맛이 났습니다. 이명숙이 돌아가고 난 뒤 옥부는 평상에 남아 감자를 깎겠다고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 이번 주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칼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옥부는 눈을 한번 흘기더니 부엌에서 감자 한 봉지를 꺼내 나왔습니다. 태수는 옆에 작은 대야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감자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동작이라 머리가 잊어도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얇고 고르게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그 봄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볼을 어루만지는 정도의 온도였습니다. 태수는 눈을 살짝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바람 괜찮죠? 옥분이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참 좋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자를 깎았습니다. 태수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서진이 냄비 뚜껑을 덮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 위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집안 라디오에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켠 것이었습니다. 노래는 익숙한 가락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감자를 깎다 말고 잠깐 박자를 탔습니다. 어깨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58배 남자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빌라도 없었고 사업도 없었고 명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곧 손자가 올 것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라디오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가 가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긴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감자 껍질이 대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